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창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흑산도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흑산도에는 13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 하나가 모래미 마을, 그 행정구역으로는 사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자연산 바위 미역 채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렇게 공유, 공존, 나눔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흑산도 위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산도는 여기 목포가 있는데 이 목포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한 70km 정도 거리에 90km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면 여기 비금도와 도초도가 있는데 이 여기서 한번 정차를 합니다. 배가 한번 정차를 했다가 흑산도까지 나가게 됩니다. 쾌속선으로 가면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게 되고 자동차를 싣고 갈 수 있는 페리선으로는 약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흑산도 앞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섬들이 아주 밀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다는 굉장히 잔잔한 바다입니다. 풍랑이 거의 없고 서해에서 밀려오는 파도도 이 섬에 막혀가지고 이 목포라든지 이 해남 쪽에 올 때는 파도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금도를 지나서 흑산도 사이에는 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다닐 때는 파도도 심하고 풍랑도 심해서 항해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섬이 우이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이도는 해안에 모래 언덕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자연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섬이지만 이 우이도는 이 안쪽에 있는 섬들 중에서는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이 되고 흑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섬이 이 우이도가 됩니다. 이 우이도와 흑산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흑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흑산도는 상당히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흑산도의 이 부분에 항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흑산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흑산도는 자연지리적으로도 이 부분에 산이 하나 가로막혀 있고 여기에는 섬이 이렇게 있어서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천년의 좋은 항구를 흑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태풍이 불거나 풍랑이 일게 되면 서해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모든 배들이 이 흑산도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마을이 흑산도에서 제일 중심되는 예리라고 하는 마을이고 여기가 진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여기에 읍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를 둘러싸고 3개의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흑산도 안에서도 오지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리라고 하는 마을, 모래미라고 하는 마을은 여기에 있습니다. 흑산도 중에서도 가장 오지 마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흑산도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또 오늘 우리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흑산도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산도는 목포에서 서쪽으로 약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낙도입니다. 얼마나 낙도인가 하면 목포 사람들이 그래요. 흑산도에 가면 중국에서 우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예, 그게 뭐 사실이겠습니까?
중국에서 닭이 우는데 어째 흑산도에서 들리겠습니까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흑산도는 한반도에서는 서쪽으로 떨어져 있고 중국과 가까이에 있다, 이런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흑산도는 거리로 보면 중국이 훨씬 더 멀죠. 그렇지만 어쨌든 흑산도에 가면 중국에서 우는 닭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흑산도는 목포에서부터는 멀리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낙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흑산도는 이제 거물 흑자 매산자를 쓰는데, 이거 왜 흑산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목포에서 흑산도로 가다가 보면 해가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산도 뒤에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 그늘에 가려서 이 흑산도라고 하는 섬이 아주 검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산이라고 했고, 정약전 선생은 이걸 자산, 이 자자도 이제 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다 보니까 조선 시대에는 이게 귀향지로 많이 이용되어졌습니다. 특히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사람이나 중앙 정치에서 이게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흑산도까지 보낸 것이죠. 흑산도로 귀향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주도로 귀향 갔다는 것과 함께 뭐 가장 오지로 귀향을 보냈다, 가장 서울과 먼 곳으로 귀향을 보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흑산도에 귀향을 왔지만 대표적으로 면함 최익현 선생이나 또 정약용 선생의 형이었던 정약전 선생, 이런 분들이 이 흑산도로 귀향을 왔습니다. 흑산도 섬 중앙부에는 무남산이나 깃대봉, 선유봉 등 해발 300m 이상의 높은 그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 중앙은 전부 산악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산악이 있으니까 능선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능선과 능선 사이에 계곡이 만들어집니다. 이 계곡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그 좁은 지역에 마을들이 들어서 있는데 흑산도에는 총 1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옆 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능선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산을 하나 넘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흑산도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교류도 상당히 힘들었고, 그 마을에서 태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고립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섬이 전체적으로 산이다가 보니까 농경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흑산도 사람들은 아주 그 전통사회, 조선시대 때부터 주로 어업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업 전진 기지화 되어져 있었고, 또 이게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파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파시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 아니라 고기가 많이 잡힐 때 이 즉흥적으로 또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즌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시장인데, 이 파시가 형성이 되면 고기를 잡았던 배는 흑산도로 전부 몰려와서 이제 고기를 팔려고 하고, 거기에 고깃배가 들어오니까 목포나 진도나 이런 데서 그 도매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흑산도에 와서 그 고기를 사서 가는, 그래서 이 상인들도 거기에 들어오는, 그래서 거기가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배도 뭐 수백 대 수천 대의 배가 몰려오는 그런 장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을 파시라고 하는데, 흑산도 사람들은 이 파시가 있었을 때는 앞에서 본 그 흑산항 안에 배가 그냥 꽉 차 있어서 배와 배를 건너서 배와 배 사이를 이렇게 갑판을 건너 다니면서 그 흑산도 항구를 다 돌아다닐 수 있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배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파시가 열릴 때는 물고기를 파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현금도 많이 유통되어지고, 그래서 그 근처에는 이게 위락을 위한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아지게 되고 돈이 많이 흘러다니게 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붐을 일으키는 그런 시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흑산도에는
서해에 떨어져 있는 아주 큰 섬이었기 때문에 파시가 형성될 정도로 어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마을이다. 그런 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흑산도에 가면 13개의 마을 중에 읍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읍동의 읍은 이제 고을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관청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어지는데, 이 읍동에는 가보면 그 절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 흔적이 있어서 탑 같은 것들도 남아 있고, 그래서 그걸 지금은 보수해서 이제 관광 자원화하기도 하고 또 지역 문화재로 이제 보존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읍동 마을 뒤쪽에는 이제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상라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이 있었습니다. 산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군사적인 용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흑산도도 이제 외딴 섬이다 보니까 아마 뭐 이렇게 그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해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좀 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적이 왔을 때 이 읍동에 있었던 이제 관청 사람들, 관리들이 이 상라산성에 들어가서 이게 목숨을 보존하기도 하고 또 이 해적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는 이 흑산도가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흑산도의 인구가 많을 때는 뭐 7천, 8천 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약 한 2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 거주하고 있는 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리마을, 이게 원래 이름은 모래미 마을인데 이 한자로 쓰다가 보니까 사리 이렇게 한 것이죠. 모래미 마을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미 마을은 흑산도 중에서도 가장 오지 마을입니다. 천주교를 믿었던 정약전 선생이, 뭐 정약용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약전 선생이 이게 이제 천주교 탄압 때문에 귀향을 가게 되는데 1802년부터 흑산도로 귀향을 왔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우이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우이도가 조선시대 때는 흑산도와 상당히 혼용되어져서 사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이도도 흑산도라고 불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로 귀향을 갔다라고 기록에는 남겨져 있지만 실제로는 우이도로 귀향을 왔었습니다. 1802년에는요. 그래서 우이도에서 귀향살이를 하다가 1807년부터 1814년 사이에 약 8년간 정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흑산도 사리마을로 귀향 생활을 했습니다. 사리마을에서 귀향 생활을 했습니다. 사리마을에서 정약전 선생이 귀향살이를 할 때 이 양반도 선비니까 거기에서 서당을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리마을 사람이나 옆에 있는 심리마을 사람이나 인근에 있는 흑산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 태워주는 배를 타고 이 모래미 마을까지 와서 정약전 선생한테 글을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1814년 이후에는 정약전 선생이 귀향의 마지막 생활을 다시 우이도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약전 선생이 이제 그 흑산도에서 귀향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흑산도와 우이도를 오가면서 귀향살이 생활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에서 귀향살이를 할 동안에 자산어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류 도감을 집필하지 않습니까? 제가 흑산도에 가봤더니 내가 흑산도에서도 한 7, 8년 귀향살이를 하면 자산어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흑산도에는 어족 자원이 정말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럭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럭 정도의 크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는 우럭의 뭐 3배,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우럭이 잡힙니다. 그 정약전 선생이 우럭, 그 어민들이 잡아온 우럭을 보고 이게 무슨 고기냐 그랬더니
이게 현지 사람들이 이걸 검척어라고 그랬대요. 검척어. 이게 뭔가 하면 한자짜리 고기라는 거예요. 한자짜리. 검은색 그 자척자를 써서 한자짜리 물고기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어보에는 이게 우럭이 검척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물고기가 크고 어종도 다양하고 또 물고기의 양도 엄청 많고 그런 것이 이 흑산도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흑산도에는 지금도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어업이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면서 포구에 가서 마을 주민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오는 걸 보면 야, 이 물고기 이름은 뭐냐, 알은 언제쯤 낳냐, 어디에서 주로 사냐, 언제쯤 잡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일일이 물어보고 현지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정리를 한 것이 그게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천 선생은 귀향 생활을 하면서도 허송세월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 토착 지식을 남겨주게 된 것이죠. 이 모래비 마을도 마찬가지로 농경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업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지금도 그 이제 미역 양식을 합니다. 그 미역 양식을 하는 것이 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어져 있고 이 마을 바다 앞쪽에 보면 작은 섬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아니고 바위 덩어리죠. 그런 작은 섬들이 마을 앞 포구 앞에 가지런히 이렇게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파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래미 마을 해안은 포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바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산도 전체가 산이다가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능선이 바다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능선이 바위와 바다와 만나는 부분에서는 파도에 의해서 이게 이제 흙 같은 것들은 다 떠내려가고 암반만 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리 마을의 바다는 대부분 바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에는 자연산 미역, 사리 사람들은 이것을 바위 미역이라고 하는데 자연산 미역들이 굉장히 많이 그 바위에 달려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산 미역은 양식 미역보다가 훨씬 고가입니다. 대략 한 10배 내지 20배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 미역 한 줄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자연산 미역은 한 줄에 뭐 이제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만 생산량에 따라서 적어도 10만 원에서 많으면 20만 원까지 이렇게 미역 한 줄에 그렇게 할 정도로 자연산 미역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자연산 미역을 채취해서 잘 말려가지고 판매를 하면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잡거나 또는 미역 양식도 결국 바다에서 하니까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은 하기가 쉽지만 고령자들은 이 일들을 하기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령층에게는 이 바위미역을 채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위미역 채취와 관련해서 모래미 마을에서는 일정한 규칙과 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래미 마을의 아주 중요한 문화적 특징 중에 하나는 말자 상속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미 마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면 첫째 아들을 바로 분가를 시킵니다. 둘째 아들도 결혼하면 바로 분가를 시킵니다. 셋째 아들이 결혼하면 셋째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집도 상속받고 아버지가 모시고 있던 조상 제사도 상속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계승하게 됩니다. 육지와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육지는 반대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뭐 모든 아들이 그 부모랑 같이 살기 싫어해서 결혼하면 다 분가를 합니다만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아들이 셋이 있을 때 육지에서는 아들이 셋이 있을 때 첫째 아들이 결혼하면 분가를 안 시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 둘째 아들은 분가를 시킵니다. 셋째 아들이 결혼하면 셋째 아들을 또 분가를 시키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분가할 때는 뭐 재산을 크게 물려주지도 않고 그냥 뭐 여유가 있으면 살 집을 하나 마련해 주거나 또 최소한의 토지만 이렇게 나누어 줘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는 장남이 아버지의 집과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기 때문에 장남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종갓집이 늘 제일 부자인 거죠. 종손이 제일 부자고. 그런데 이 흑산도에서는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상속을 합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은 다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시키고 막내 아들만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에게 상속시킵니다. 아버지 집에는 조상을 모신 이제 그 조상 제사를 위한 방, 조상 제사를 모시기 위한 위패 이런 것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조상 위패가 모셔져 있는 집을 흑산도에서는 큰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지에서는 큰 집이라고 하면 장남의 집을 큰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산도에서는 장남의 집을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을 모실 수 있는 위패가 있는 집이 큰 집입니다. 그런데 그 큰 집을 대부분 막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흑산도, 특히 모래미에서는 말자 상속의 전통이 있어서 분가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흑산도는 더구나 섬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육지나 도시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흑산도 사람들 중에서도 목포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좀 더 이제 능력이 되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이래서 모래미 마을도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에게 이 바위 미역은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소득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래미 사람들이 바위 미역 채취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바위 미역은 마을 공유재산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이 바위 미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바위 미역을 개인이 가서 함부로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유화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래미 마을에서는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짜가 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동시에 나와서 바위 미역을 채취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와서 바위 미역을 다 채취를 하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누구는 많이 채취하고 누구는 적게 채취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래미 사람들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채취된 바위 미역은 모든 주민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평등 이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바위 미역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 생각이 평등 이념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위 미역은 약 한 7월 정도가 되면 거의 다 자라게 됩니다. 그 7월이 되면 그 이전까지는 바다에 들어가서 바위 미역 채취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어져 있다가 날씨를 잘 봐가지고 파도가 적거나 또 조수 간만의 차이가 좀 적거나 이런 날짜를 잘 봐가지고 그날 되면 바위 미역 채취를 결정합니다. 그날 결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바람이 분다. 그러면 오늘 안 하고 내일 다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났는데 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오늘 또 안 되겠다. 뭐 다음 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그 날짜가 딱 되면 오늘 채취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가구에서 한 명씩 바위 미역 채취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한 명, 젊은 사람도 한 명, 이렇게 한 명씩 다 참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 바다에 나오게 되면
보통 한 4명 내지 5명 정도로 조를 짜요. 조를 짜면 조 중에 한 명은 배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배가 있어야 사람을 실어 나르고 미역도 실어 나를 수 있으니까 배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낫을 들고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직접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여자들이 하는데요. 바위를 직접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따가지고 망사리에 미역을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닷가에 그 미역 채취하는 바위 옆에다가 이렇게 망사리를 두면 그 망사리를 배에 실어서 그 배를 이용해 가지고 육지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바닷가에 오면 이제 망사리에 담겨져 있는 미역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산처럼 이제 미역을 다 쌓아놔요. 쌓아놓은 미역을 또 이렇게 쌓거나 쌓아놓은 걸 골고루 섞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미역 채취를 위해서도 이렇게 역할 분담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역할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역은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이 큰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도 더 가져가면 안 되고 누구도 덜 가져가면 안 된다. 마을 사람들은 똑같이 미역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균등 분배 원칙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모래미 마을 사람들은 약 한 80호 정도가 됩니다. 이 80호 정도 되는 마을 주민들은 4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해안에 있는 바다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역 채취는 반별로 하는데, 바위 미역이 많이 달린 곳에 가서 채취하는 반은 그만큼 더 많은 걸 채취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나눌 때도 80호 마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니고 반별로 분배를 합니다. 뭐 1반에서 채집한 것은 1반 사람들이 나누고 2반에서 채집한 것은 2반 사람들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반별로 누구 이익을 더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 바다 구역도 돌아가면서 채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1반이 1구역, 2반이 2구역, 3반이 3구역, 4반이 4구역 이렇게 했으면 내년에는 1반이 2구역, 2반이 3구역, 3반이 4구역, 4반이 1구역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1반이 3구역, 2반이 4구역 이런 식으로 구역을 돌아가면서 채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반별로 공평하게 미역을 채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미역을 채집을 해놓고 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서 딴 미역은 미역의 질이 좋고 어느 장소에서 딴 미역은 미역의 질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따오면 반별로 미역을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는데, 그 쌓아놓은 미역들을 골고루 섞습니다. 이걸 막 섞어가지고 미역을 나누었을 때 누구는 더 좋은 미역을 가져가고 누구는 더 나쁜 미역을 가져가고, 그런 불만이 없게 미역의 질을 분배하는, 그 미역의 질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질이 균등하게 되도록 나누기 전에 미역을 철저하게 잘 섞어요. 또 채취한 미역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집마다 리어카를 하나씩 가져옵니다. 리어카를 가져오고 가운데에다 저울을 딱 하나 설치를 해요. 저울을 옮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울을 놓는 장소가 달라지면 이게 미역 더 많은 미역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똑같이 80kg라 하더라도 많은 미역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적은 미역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저울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울 눈금을 보는 사람도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눈금을 봅니다. 그래야 눈금 보는 시선이 균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어카를 한 반에서 이제 20명의 가구가 이게 미역 이 더미 주변에 리어카를 20개를 쫙 이렇게 놓고 있으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50kg 정도 미역을 달아가지고 50kg씩 20가구에 다 나누어 줍니다. 남아있으면 또 30kg씩 달아가지고 똑같이 또 20가구에 나누어 줍니다. 이제 미역 더미 쌓아놓은 더미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10kg씩 달아보자 해가지고 10kg씩 달아가지고 또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짜투리가 남으면 20무대기로 이렇게 나누어요.
20무대기로 나누어 가지고 한 무대기씩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원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받았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똑같이 미역을 분배합니다. 미역 채취에 참가할 수 없는 환자 또는 고령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인 경우들이 많고, 연세가 있다가 보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역 채취에 참가하지 못할 형편이 되면 육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대신 미역 채취에 참가합니다. 미역 채집에는 20가구가 다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 때문에 이제 그 미역 채취할 무렵이 되면 자식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녀들이 언제쯤 미역 채집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미리 이 섬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미역 채집을 하는 날이 되면 참가해서 우리 집도 미역 채집에 참가했다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끔씩 보면 분배할 수 없게 아주 소규모로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마을에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 예를 들면 보건소 직원, 또는 이제 사리 마을에도 초등학교 분교가 있는데 그 분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 교사님,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부분 미역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바위 미역은 균등하게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원칙 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역이 균등하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또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라 조금이라도 더 바위 미역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어 하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위 미역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 하면, 장남이 결혼하면 분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들이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육지 방법으로 장자 상속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맏아들이 먼저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이 아버지인 나랑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볼 때 우리 집은 여전히 한 호입니다. 바위 미역 채집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목만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남을 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장남이 나가서 집을 짓고 따로 살아요. 그러면 장남은 장남 몫을 주장할 수 있고 나는 내 몫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은 이 미역 확보를 위해서 두 가구의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남이나 차남 이렇게 아들이 결혼하면 즉각 분가를 시킵니다. 분가를 시켜야 우리가 분배받을 수 있는 몫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집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따로 살고 있고 고기잡이도 따로 하고 있고 생활도 따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와는 다른 별도의 몫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래미 마을에서는 장남과 차남은 결혼하는 즉시 분가시키고 막내 아들과 같이 생활하는 이 말자 상속의 전통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런 전략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모래미에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런데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미역 채집을 할 때 가면 배를 운전하지도 못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따지도 못하고 위험해서, 또 힘이 없으니까 미역을 나르는 일도 하기도 힘들고 쌓아놓은 미역을 섞는 일도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미역 채집을 하는 날이 되면 그냥 리어카만 끌고 바닷가에 가서 앉아서 미역 채집하는 걸 구경하고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도
미역 분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머니가 그 미역을 말려서 팔아가지고 용돈이라도 쓰고 손주들 왔을 때 용돈이라도 좀 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그걸 이제 분배 받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육지에 있는 자식들이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말 8월 초 휴가철이 되면 또는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육지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이 흑산도 모래미 마을에 옵니다. 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들어올 때 돼지고기 같은 것 이런 걸 막 사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놓고 동네 이웃 사람들을 부릅니다. 뭐 가깝게 지내는 사람 뭐 7사람 8사람 이렇게 불러서 고기도 대접하고 술도 대접하고 저녁에 국수를 삶아가지고 뭐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어머니가 바위미역을 채취할 때 아무런 역할을 못해도 휴가철에 와서 명절에 와서 자기들을 대접해준 그 자식들을 보고 그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에게 당신은 미역 분배받을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흑산도는 언제 사람이 제일 많으냐 하면 7월 말 8월 초 휴가철에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휴가라서 뭐 육지에 흑산도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흑산도로 관광을 오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나가 있는 흑산도 출신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들 때문에 다 흑산도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동네 사람들과 휴가를 같이 보내고 이러면서 마을의 활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산도에 살고 있는 노인네들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8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법으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1년간은 계속 살아라, 이런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농담으로 하시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평소에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마을이지만 이 휴가철이 되면 동네가 들썩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와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역 채집이라고 하는 것이 육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육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도 자기 어머니들이 미역을 잘 분배받을 수 있도록 미역 분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동네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이런 관행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미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분배 권리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반이 20명 있을 때와 25명 있을 때는 내가 분배받는 몫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배 권리가 없다고 주장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집니다. 보건소 직원이나 학교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일시적으로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을 주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을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뭐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새로 이주해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흑산도에 와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땅도 없고 배도 없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 배에서 선원으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 선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을 사람이라고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마을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바위미역을 분배받을 권리는 없어,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바위미역을 채취할 때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배를 정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배를 가져온 사람들에게는 전체 생산량의 7%를 미리 할당을 해주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20명인데 5인 1조로 조를 짜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배가 4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4척의 배를 가져온 선주들에게는 채집한 모든 생산물의 7%를 미리 떼서 그 4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의 몫을 분배받으니까 서로 우리 배를 써라, 우리 배를 사용해서 하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반에 배가 10척 있어요. 20호인데 20호 중에서 뭐 양식을 하든지 그다음에 고기 잡는 어로를 하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반에 10명의 가구가 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래 필요한 배는 4척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10명이 서로 다 자기 배를 사용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도별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1, 2, 3, 4 4척의 배, 내년에는 5, 6, 7, 8 이렇게 4척의 배, 그 다음에는 9, 10, 1, 2 이렇게 4척의 배,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를 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1번 배가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아니 하필 바위미역 채취하기 전날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배를 수리하러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2, 3, 4, 5번 배가 와야 되잖아요. 5번 배는 사실은 내년에 투입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1번 배가 이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대신 들어왔어요. 그럼 이 대신 들어온 배는 7%의 미역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별로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결과가 나오고 결론이 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타로 들어온 배는 분배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4척의 배가 분배받아야 될 몫을 3척의 배가 분배를 받게 되니까 분배받는 몫이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대신 들어온 배는 분배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이렇게 논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배제 당했을 경우에는 저녁에 술자리에서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큰 원칙으로 보면 바위미역은 모든 주민들이 평등하게 분배받아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미역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아주 미시적인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원칙은 바위미역은 마을 사람들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분배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모래미 사람들의 바위미역 채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역의 평등 분배 원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줍니다. 마을을 떠날 생각을 안 해요. 마을을 떠나는 순간 바위미역을 분배받을 권리가 없어지니까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공동체 의식들을 잘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주민과 출량자 사이의 관계도 증진시켜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위미역을 평등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출량해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남아있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바위미역 분배에서 배제당하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면 마을에서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도시에 이 물고기를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잡은 물고기를 목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어시장에 경매를 시키기도 하지만 집에 와서 말려서 판매하기도 하고, 미역 같은 경우에도 말려서 이제 자연산 미역 같은 경우는 말려서 판매하는데 판매할 때 도시에 나가 있는 마을 사람들이 소개시켜 줘 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산물 판로에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과 육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양쪽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바위 미역을 개인적인 사유화해서 채집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든 마을 사람들이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이 마을을 마을답게 만들고 마을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몇 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래미 마을입니다. 이쪽 능선들이 쫙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능선이 이렇게, 여기 능선이 이렇게 있고요. 예, 능선이 있고 또 이쪽에도 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도 능선이 있고 이제 이쪽에도 능선이 있는데요. 능선과 능선 사이에 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을 면적이 아주 좁아요. 농사지을 땅도 거의 없습니다. 이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을이 굉장히 예쁜 마을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 흑산도 모래미 마을을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사진은 이게 바위 미역 채취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배들이 이렇게 동원되어져 있고 이 바닷가에 오면 이 보세요. 이 바위들을 보시면 이제 이 마을 해안이 이런 그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와서 이게 이제 배에다가 사람을 태워가지고 선주들이 미역이 달려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배에다가 미역을 다시 실어서 이 육지로 다시 나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바위 미역을 채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파도가 치는데 이 바위 미역이 이제 바위 물 속에서 자라니까 썰물이 되어 가지고 미역이 드러났을 때 채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망사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망사리 이제 낫으로 미역을 베면 이 망사리에 담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배에다가 다시 옮겨서 육지로 끄집어내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 바위 미역 채집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파도에 쓸려가기도 하고 해서 이게 이제 바위에 부딪혔을 때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옷도 상당히 두껍게 입고 또 햇살이 너무 강하니까 모자도 쓰고 이러면서 이제 바위 미역 채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위 미역을 채집하고 분배를 받아오면 집집마다 와서 이 미역을 이렇게 말려요. 이게 미역 말리는 채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역 양식을 하니까 양식된 미역들도 이런 식으로 말립니다. 똑같이 말려요. 말리는 방법은. 그래서 이 말리는 채는 집집마다 상당히 많은 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 미역은 양식 미역보다는 훨씬 더 고가이기 때문에 잘 말리려고 하고 이게 채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빨랫줄 같은 데다가 널어서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게 지금 두 줄씩 말리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미역 한 줄이고 요게 한 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조사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한 줄이 한 20만 원 정도씩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봐서 이 미역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바위 미역 채집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와서 자기 집 마당이나 공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말립니다. 그래서 마을이 다 이렇게 미역으로 아주 장관을 이루죠. 말리는 미역 때문에 곳곳에 가면 이렇게 이제 발이 있고 이렇게 이제 미역을 말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역을 분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리어카를 이제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가져오는 거죠. 이 가운데 이제 미역이 쌓여져 있고요.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요 저울이 여기 있네요. 이 저울을 가지고 이 저울을 가지고 이제 미역을 채집을 하는데 저울을 가지고 미역을 달아서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미 이제 미역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죠. 여기도 미역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 미역이 주민들이 보는 데서 똑같이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분배된 미역들은 각자가 가져가서 건조시키고 난 뒤에는 개인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흑산도 사람들이 바위 미역을 어떤 식으로 채집하고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흑산도 사람들은 이제 마을 공유 재산이라고 바위 미역을 생각해서 뭐 누구도 농사진 건 아니니까요. 저절로 바다에 달리는 것이니까요. 그 바위 미역을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 규칙들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어떤 자원이나 자산들을 독점하지 않고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단합하고 마을에 대한 애양심도 더 생기고 또 마을이 마을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살고 있으면 다들 경쟁이고 사유재산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평등 이념이나 나눔 이런 정신들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